80년대 미술 연구팀을 책임 연구원으로 있는 박영택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팀에는 총 4명의 연구원이 있는데요. 저는 동양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김종길 선생님은 민중미술, 그리고 이선영 선생님은 여성주의 미술, 그리고 임산 선생님께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80년대 미술을 조망한 하나의 키워드는 사건과 미술입니다. 무슨 르뽀 형식의 제목을 달았는데, 어쨌든 80년대 미술을 당대의 중요한 사건과 결부지어서 살펴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의 먼저 첫 번째 발표는 동양 화단과 당시 80년대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80년대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미술과 긴밀한 연관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크게 2개의 사건에 주목해 보면서 그 사건들이 당대 동양화단, 동양화의 흐름 또는 동양화 담론에 어떤 그 연관을 또는 어떤 그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는 그런 논의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80년대는 알다시피 중요한 그 첫 사건이 80년도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폭압적인 그 정치 권력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과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구성체, 한국 사회의 구조 또는 정치 권력 또는 진정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크게 각성시킨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됐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광주라는 그 하나의 사건은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그 이전하고는 달리 생각하게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당시에 어떤 모더니즘을 했던 또 다양한 작업을 했던 많은 작가들에게 그 당대에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과 미술이 무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80년도 12월에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텔레비전에 컬러가 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 색이라고 하는 청천색 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문에 큰 변화를 추동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잘 들리시나요? 잘 뒤에 들리시나요? 네. 동시에 흑백에서 청천색으로 옮겨가는 시각문화의 큰 어떤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1년도에 국풍 8이라고 하는 81이라고 하는 큰 관변 문화 행사가 있었는데, 저 81년도에 있었던 국풍 81이라고 하는 이 관변 문화 행사가 나름 관제적인 행사인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전통이라든가 한국성이라든가 민족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대 화가들에게 이렇게 푸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3년도에 개간미술의 봄호에 친위 미술과 관계된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가 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파장은 사실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친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계속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사태도 여러분들 보셔서 많이 익히 아시겠지만, 그러나 80년도 초반까지도 친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금기어였었습니다. 그 당시 개간미술에서 이 미술에서의 친일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했을 때는 당시 문화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4년도에 박생광 개인전이 있습니다. 채색과 논의가 등장되고, 또 위에 잠깐 걸렀는데 81년대 국풍 8.21 행사와 함께 수묵화 운동이 대두되는 것도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또 83년도에 개간미술의 친위미술 문제가 제기되고, 84년도에 박생광이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인식되고 대규모 미술에 관해서 전시가 주목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또 전통미술에 대한 해석들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시대가 열리고요. 87년도에 60 민주항쟁, 민주화 얘기가, 이 87년도의 60 항쟁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민주화의 흐름, 열기를 상당히 고조시켰고, 이것은 그만큼 권위적이라든가 수직적인 사회 전반의 그 체제 또는 미술 문화 자체도
상당히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전반에서의 민주화 여기를 촉발시킨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요. 오일복 작가 해금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한국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화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특집 기사들이 당시에 여러 미술 전문 잡지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89년도 소비에트 연방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간단하게 살펴본 사건들이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국풍 81부터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풍 81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화합과 새로운 국가의 기운을 연다는 뜻으로 기획된 관변 행사가 국풍 81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두환 정권이 광주 민주화운동 1주년을 맞이했을 때 그 분위기를 꺾기 위해서 만든 대규모 관제 문화 운동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허문도라고 하는 정무제 1비서관의 아이디어와 또 당시 KBS, MBC를 동원해서 만든 대규모 행사인데요. 이것은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에서 따온 행사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역시 군부 독재 정권이 만든 그러한 대규모 행사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 행사는 단군 이래로 뭐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고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밤낮 없이, 그러니까 그 통금 없이 밤낮 없이 이루어졌고 13,000명의 출연자와 함께 1,000만 명의 관람객이 동원된 대규모 행사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풍이라고 하는 말을 제목을 통해서 알다시피 여기에는 이제 우리 뭐 전통 문화를 고취한다든가 민족 문화라든가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각 지역에서 올라온 뭐 전통 문화 행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줄놀이라든가 뭐 씨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같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에 대학가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되게 그 반체제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이제 관변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아요. 이때 사실은 뭐 김지아라든가 임진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끌어들여서 시도하려고 했었지만 이 두 분은 그런 제안을 받고 도망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풍 8일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이 행사는 사실은 1회로 끝나고 종용됐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큰 그 의도를 실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남긴 파장은 적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수혜를 받은 사람은 이용이라고 하는 가수의 바람이려가 대박을 쳐서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이게 908이라고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용의 존재를 대스타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왜냐하면 70년대는 알다시피 가요계가 굉장히 침체됐었거든요. 뭐그 대마초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지곡 파동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검열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저 때만 하더라도 항상 음반에는 뒤에 항상 건전가요가 수록돼서 반드시 그 건전가요 이름 좀 이상하지만 건전한 가요가 반드시 수록돼야만이 음반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생각하면 희화적이죠. 그러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건전가요에 엿먹이는 음반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대국화입니다. 대국화 앨범 지금도 기념적인 대국화 앨범의 건전가요가 뭐냐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끝내줍니다. 지금 들어봐도 그 당시에 엄혹한 시간대에 건전가요라고 하는 틀 속에서 그것을 엿먹이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 잔잔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쫙 깔면서 그 건전가요의 룰을 넘어서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신중현과 엽전들의 앨범 그 당시 그 앨범 표지 사진 보면은 그 덕수궁 근정전 앞인가요? 거기 부동의 자세를 국기에 대한 맹세하는 그 포즈를 취하고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시화적으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엿먹이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70년대 아까 김혁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6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항상 이 민족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는 담론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그 독재 정권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옹호하거나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민족 문화를 끝없이 끌어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두환 정권도 그대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그 국가 4대 목표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민족 문화 창달입니다. 전통 문화의 계승과 민족 문화의 창달. 그래서 여기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계승되어야 할 그 어떤 것으로 고착되고요. 또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당위성으로 선정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서 그 하나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단일한 힘을 행사하는 그 어떤 것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용인되죠. 그것이 알게 모르게 많은 이들에게 전통 담론의 하나의 의식으로 형성되게 하고 또 민족 문화라든가 이런 민족 문화라고 하는 걸 당연한 어떤 추구하게 되는 그러나 그 전통이나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이전에 있었었던 어떤 것을 고착화시키는 박자시키는 그런 전통 담론을 알게 모르게 내재시키는 논리로 작동하고 있더라. 국풍 8.2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60, 70년대부터 끝없이 그런 방식으로 전통과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 의식화 수업을 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학습된 것도 있고 또 그것이 국가 체제를 통해서 계속 선동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작가들에게도 전통이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우리 전통이라든가 우리의 좋은 문화가 있었던 것이 상시되고 와해돼 버렸고 따라서 그것을 끝없이 새롭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 다시 고수하는 것 그것이 그 한국 미술의 하나의 당연한 과제로 설정되고 전통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있었었던 선험적인 것이고 그 선험적인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상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미술의 당연한 과제인 것처럼 계속 강제됐었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국풍 8.1이라든가 이런 관변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행사 속에서도 내재돼 있고 또 전두환 정권 내내 이미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내내 정부에서 행사하는 문화정책의 핵심적인 논리로 작동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 많은 한국 작가들, 특히 동양화 분야 작가들은 계속 그런 전통 담론이라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적인 것이 뭘까? 그래서 동양화라는 명칭 대신에 한국화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고요. 한국적 정체성이라든가 한국적인 그림이라든가 한국적인 이미 우리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런 한국적인 대표적인 작품들을 어떻게 다시 계승해 낼 것이냐라는 이 단순한 폐쇄 구조 속에서 갇히는 그런 그림들에 대한 인식을 머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건 뭐 서양화 쪽도 마찬가지, 동양 쪽도 마찬가지. 동양화 쪽에 훨씬 더 전통적인 재료에 고리가 걸려졌기 때문에 그 고착에서 쉽게 더 자유롭기가 어려웠었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1년대 국풍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은 60,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의 민족문화 논리와 이데올로기 문화정책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또 80년대 내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은 미술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3년도 개간미술 봄호는 25호인데요. 특집 기획으로 한국미술의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냅니다. 우리가 분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개의 앙케이트를 이 9명의 피자들에게 준 겁니다. 네. 여기에는 당시 미술 평론가인 김윤수, 박용숙, 이경성, 이구열, 그리고 미술 사가인 안휘준, 정양모, 최순우, 그리고 칠리문제 연구가인 임종국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4개의 앙케이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미술에서 일제 식민 잔재가 문제시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 두 번째는 청산돼야 할 잔재의 범위를 유파, 개인 활동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일본 화풍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작가는 누군가? 네 번째는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길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필자들이 그 4개의 앙케이트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읽어보면 그냥 뭐 별 내용은 없이 사실은 일제 강점기라는 36년 동안 짧으면 짧다고 말해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사실은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고 미술계라는 것도 그렇고 미술에 대한 보편적 인식 자체가 형성된 시간대는 다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그 일본적 영향을 받은 미술이라고 하는 것,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대동아 전쟁 이후에 적극적인 친일로 갔었던 친일 미술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얽혀 있겠죠. 여기는 사실은 뭐 친일 미술이 작가의 직접적인 언급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어쨌든 일제 강점기의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영향, 또 그것이 끼친 어느 정도 나쁜 점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해방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걸러진 적이 없었다. 물론 해방이 되고 나서 민족미술을 창출하는 문제,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는 당시 미술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였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런 과제들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다 흐지부지하게 지나간 것들은 제명한 다 뭐 아실 겁니다. 반민특위가 무산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당시 미술계도 역시 친일 문제가 제대로 청산돼 본 적도 없고 온전하게 친일 미술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해명돼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또 민족미술을 구현한다고 하는 과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해방이 되고 나서 이내 곧바로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것들을 겪으면서 그는 반공 이데올로기라든가 분단 체제 속에서 급격히 소멸되는 과정을 격렬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과제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해명되지는 못했었다. 근데 83년도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도 아주 온전한 제목으로 식민잔재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어쨌든 여기 이제 거론된 작가들이 보시면 43명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친일 미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당시 한국 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 작가 중에서 일본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여겨지는 작가를 거론했는데 이상범, 김은호, 허백년, 이유택, 김화경, 천경자, 박래현, 박생광, 김인승, 장발, 김경승, 윤효준, 김기창, 장우성, 박노수, 서세혁, 장원상, 도상범, 김홍수, 김한기, 이중섭 같은 뭐 굉장한 작가들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기사가 나간 특집 기사가 나간 이후로 월전 장우성을 대표로 해서 여기에 거론됐던 작가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신과 불화를 조장하는 저희를 묻는다라고 하는 광고와 함께 피의자 9명의 글은 언론이나 잡지 절대 실지 말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앙일보 대표가 사죄해야 된다고 대규모 이제 데모도 하고 난리를 친 거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썼던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빨리 읽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일제 36년간 해방 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미술관은 친일파이고 모든 미술작품은 일본 식민 잔재이며 미술교육도 잘못되어 후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망설을 늘어놓아 한국 미술 전반이 마치 일제 잔재인 양 매도하고 은근히 한국 문화 전체가 그러한 듯한 인상마저 비추어 우리 문화의 현실을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여론을 오도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 이러한 의도적인 행위의 배경은 무엇인가? 과거 민족 순환에 불행했던 역사는 외면한 채 방관자처럼 비양거리며 민족미술 창조라는 허구에 찬 궤변을 늘어놓았다. 우리나라 오늘의 미술이 과연 그들이 지적한 대로 일제 잔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일반에게 묻고 싶다. 여기 뭐 격렬한 많은 작가들의 사실 이 사건이 있고 다음 해에 최순우 관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와중에 병중에 계셨는데 이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초를 겪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큰 영향이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돌아가신 이규 선생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방 후 미술계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꼽혔던 친일
화가 파동은 민족사적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의 당위성과 더불어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의 화가의 고충 이해라는 상반된 두 얼굴을 남겼다라고 쓰셨습니다. 사실은 이 기사가 나간 이후로 이 논의가 더 진전되거나 그러지 못하고 한참 이후에 친일 미술가 인명 사전도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몇몇 작가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80년대의 전반적인 그 민주화 열기와 함께 우리 사회 또 그 미술계에서 다 이거 기성세대로 같은 교수들이죠. 당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이 교수진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미 국전을 통해서 우리 미술계 헤게모니를 좌지우지했던 대표적인 작가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화단에서 상당히 영향력 행사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에 거론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건은 당시 우리 미술계의 그 이전까지의 권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지만 것에 갇혔었던 미술계를 좀 민주적인 구조로 다시 흩은다고 그럴까요? 그런 계기를 만든 사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미술 교육이 기본에 다시 생각해보고 올바른 미술 교육의 어떤 대안을 생각해보고 그와 동시에 미술계의 권위라든가 권력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고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하나는 다시 그 민족 미술 어떻게 보면 친위 미술이라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불가피하게 일본적 색채를 짙게 치면받았다면 그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미술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당연히 촉발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은 아까 국풍 8일에서 말했던 우리 전통 미술에 대한 논의, 또 민족 미술에 대한 논의와 함께 또 다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 83년도에 일어났던 친위 미술 논쟁 또한 한국 미술계도 당시 동양화단에서는 향후 민족 미술이라든가 한국적 미술에 대한 담론에 대한 고민을 한층 더 제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자체 내에서 친위 미술가들을 걸러내는 그런 것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됐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거기엔 강고하게 그 화단의 집에 있었던 그 작가들이 생존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건드리기는 상당히 예민한 구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런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월전 정우성 선생님이 자신의 돈을 대서 광고도 내고 그러다가 여기에 동조하는 작가들이 작품을 하나씩 기증해서 동산방에서 전시를 열어서 그 비용을 댔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해방이 됐지만 해방이 됐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 해방에 대해서의 과제가 온전히 청산됐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다. 아직도 우리가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논의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직도 해방된 지가 엄청난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건 상당히 아쉽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들 81년 국풍과 83년도 개간미술에서 친일미술 잔재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하는 기사 두 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80년대 동양화단의 흐름, 움직임, 또 당대의 작가들의 여러 고민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제가 선택한 주제는 미술 탄압과 20대 힘전 사건입니다. 그 민중미술사에서 20대 힘전이 갖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1979년 9월에 광주에서 광주 자유미술인 협의회, 서울에서는 현실과 발언이 결성이 됐죠. 사실 올해로 보면 그 결성으로부터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80년에 창립전을 하고 85년 한 7월까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중미술사에서 제1시기라고 보는데 주로 제1시기는 소집단 미술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발언을 비롯해서 횡단 또 겨울 대성리 같은 기획전이지만 그룹형 전시가 있었고요. 두렁 창립, 임술련 창립, 그리고 서울미술 공동체를 비롯해서 또
뭐 실천 같은 그룹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이 시기에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1985년 7월과 8월은 한 달 사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멘텀을 만든 중요한 전시가 바로 1985년 한국미술 20대 힘전이라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가 탄압을 받은 뒤에 1985년 8월에 민중미술 대토론회가 있고 또 9월부터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그해 가을에 그 민족미술협의회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면서 본격적인 민중미술 운동의 시대가 통합된 어떤 그 소집단들의 조직 운동을 통해서 제 2시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책 20페이지를 잠깐 보고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3월에 민족미술협의회가 민족미술운동 자료집 군사 독재 정권 미술 탄압 사례 1980-87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1980년부터 이미 미술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7년까지 다양한 미술 탄압 사례들이 있죠. 그 하단에 보시면 그 사례들을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위쪽에 보시면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미술 탄압이 이루어졌는가를 당시 자료집에 실려 있는데 첫 번째가 문공부 소속의 관리와 제도권 미술 인사가 공모, 작당하여 협박과 회의를 통하여 전시를 중단시키거나 작품을 보관하는 형식으로 압류하는 사례. 둘째, 적법한 절차 없이 용공 좌경의 혐의를 씌워 공권력을 동원, 전시 작품을 훼손, 파괴, 압수하고 작가를 연행, 구류, 구속, 기소하는 사례. 셋째, 미술운동과 관련된 서적의 인쇄를 중단시키거나 탈취하고 출판된 서적을 압수, 판매 금지시키는 사례. 넷째, 이른바 불온 작가 명단을 제도권 미술인과 문공부 관리들이 공모, 작성하여 작가의 동태를 감시하고 소속 단체에서의 탈취를 종용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작가에게 떠넘기는 사례. 다섯째, 정보과 형사를 전담시켜 전시 작품의 내용을 늘 파악하게 하고 작가들의 활동 상황을 감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공개한 사진 자료와 다양한 자료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35년 만에 처음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되는 자료들입니다. 그 힘전에 참여했던 그리고 기획하고 참여했던 성기환 작가가 당시 미술동인 실천의 멤버였는데요. 이분이 그 1987년 만화정신 제2공 기획 당시에 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당시 촬영한 그 전시 광경 사진을 슬라이드 상태로 보존하고 계셨는데요. 저한테 제공해 주셔서 디지털로 전환해서 오늘 처음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탈취가 당하고 구속되고 되채기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탈취 과정과 되채기 장면을 박용수 선생께서 촬영하시고 이걸 그 경향신문에 아마 그 기사로 제공했을 때 제공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사협회에 이 사진 자료가 기증돼서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가 몇 건이 있는데요. 미술평론가 최열, 판화가 홍선우 선생께서 연구 목적을 위해서 자료를 공개해 주셔서 제가 촬영한 것을 좀 가져왔습니다. 1985년 1월에 있었던 개관미술 기사를 위한 특집 기사를 위한 그 토론회였는데 이일 선생님과 그 성환경 선생이 80년대 전반기 그 젊은 작가들의 미술운동을 분석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토론들이 당시에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모더니즘과 민중미술 이렇게 이원화된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중요한 토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그러니까 80년, 81년, 82년 이 초기에부터 이런 대립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입장차들이 조금씩 드러났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일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오광수 선생님이 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환경 선생님 계시고 박영수 선생님 계시고 이렇게 점점 이제 그 각각의 입장차들이 드러나면서 80년대 후반에는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립각으로 그 상황을 보려고 하는 시각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초기부터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80년대 미술운동을 조명하는 이런 시각들도 일 선생께서도 굉장히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지만 거기에는 그 좀 입장차가 이렇게 많이 나중에 이 토론이 가면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성환경 선생은 당시 당사자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술운동 옹호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전반기 이런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 초기 이 일 시기를 보면 사실 그 대립각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현상들은 이 미술 탄압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87년까지 이런 그 미술 탄압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민중미술사에서는 뭐 첫 번째 기록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발의 그 창립전 취소죠. 바로 뒤에 있는 그 아르코 미술관이 과거에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이었습니다. 그 미술회관 지하층에 전시가 있었고요. 근데 당일날 전등이 소등이 됐죠. 운영위원들이 전기를 이제 끄게 되는데 그래서 촛불로 개막전을 치른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었고요. 11월 달에 이제 동산방에 가서 다시 창립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전시 취소부터 최민하 선생의 시민원 철거, 그리고 김봉준의 농민만화집 압수, 또 브론 작가 리스트.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지만 이 시기에 이제 이미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민하 선생의 새 오랑캐 압류, 그러니까 정치적 비판에 대한 이제 작품들의 탈취, 압류도 뭐 또 작가 구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일어난 건 85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성담 판화, 대동세상의 판화가 탈취당하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20대 힘전이 탄압당합니다. 작가들이 구속되고 작품이 경찰에서 탈취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람분재라고 해서 이제 민중불교 관련한 그 행사의 탄압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중미술 12마당 압수. 86년에는 이제 문제작가전에서 신학철 작가의 작품이 철거당하고 또 깡순이라고 하는 만화를 그린 이은홍 작가가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촌 도시벽화, 또 정릉벽화, 안성벽화 이런 벽화들이 당시에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벽화들이 파괴되는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수성 페인트로 발라버리는 이런 파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87년에는 반고문전 전시 탄압, 뭐 호원철폐 미술인 237인이 선언이 있었는데 이 작가들에 대한 이제 블랙리스트 화라든지 또 반쪽이 만화 탈취라든지 이런 미술 탄압들이 꾸준히 있었고 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힘전이 어떻게 기획되는가 이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서울미술 공동체의 창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983년에 그 젊은 작가들이 사흘 밤낮 토론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미술 공동체라는 걸 처음 이제 창립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뭐 광자협이라든지 뭐 두렁이라든지 또 나중에 시대정신에 참여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8, 9명이 모여서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서 미술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촉발이 돼서 84년도에는 현대미술연구소에서 다양한 이제 미술 문화 건립을 위한 토론이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84년 9월에 서울미술 공동체가 발족을 하고 85년 3월에 이제 85년 2월과 3월에 흥미로운 그 기획들이 있었습니다. 을중년 미술 대동잔치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의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뭐 굿즈라든지 뭐 이런 초기적 시도가 이미 이때 그 미술 판매장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초기의 사례가 이제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을충년 미술 대동잔치가 너무 잘 돼서 3월에 강남 판매장을 개설하고 두 군데가 또 개설되는 판매장을 그러니까 미술품 대중화를 위한 이런 마켓형 전시를 만들어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 공동체가 좀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미술 공동체의 일주무 당시에는 이제 리더를 주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민하 선생이 일주무였고요. 그리고 손기환 선생이 두 번째 주무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류연복 선생이 주무를 하셨는데
류현복 선생이 주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 손기환, 박진아, 박불동 이 세 명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해서 기획한 전시가 20대 힘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20대를 형성한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미술동인 두롱은 두롱의 작가와들이 개별적으로 또 초대를 받아서 여기에 참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시를 앞두고 그 사전 작가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 1일로 기록이 나와 있고요. 7월 1일자에 작가들이 그 아람 문화회관, 아람 미술관, 아람 미술회관 이렇게 부르는데 당시에 이렇게 그 아람 그 문화회관 안에 미술 공간이 있어서 아람 미술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람 미술회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 인사동에 모여서 작가들이 좀 모임을 갖고 이런 기념 촬영을 한 게 나옵니다. 이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 포스터를 만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이제 그 행사, 그러니까 전시 리플렛입니다. 이게 도록은 남아 있지가 않고요. 전시 홍보를 위한 리플렛을 사전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보시는 바처럼 그 신문 형식입니다. 이제 이 시기에는 하나하나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문 형태의 리플렛을 만든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민미업이 탄생하고 난 뒤에 이런 그 대중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유형 형식으로 이런 신문 형태가 다량으로 제작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화 신문을 제작한다든지 뭐 기타 뭐 신문형,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도 안양문화운동연합, 그리고 안문현 신문 뭐 이런 식으로 신문 형태의 그 인쇄물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요. 단순히 전시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는 이제 뭐 실제 신문에 들어가는 뭐 만평이라든지 뭐 사설이라든지,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사설 형태로 최열 미술평론가 최열 선생이 쓴 평론이 실려 있고요. 또 전시 안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앞부분에 주로 실려 있는데, 예컨대 출품 작가 리스트 옆에는 20대 힘전에 대한 취지문이 별도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20대 힘전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응축하면 그 작가들 명단 안에 블랙박스 안에 써 있는 글입니다. 혼이 깃든 북을 만들자, 일제의 압제에 의해서 또 여러 차례 민족의 순환에 의해서 끊겨버린 예순원의 맥을 풀어볼 수 있는 북소를 지어내보자. 그러니까 아까 박영택 선생님께서 그 친일미술 이런 그 기사가 개간미술에 있었고요. 또 84년이 되면 민족미술, 그러니까 민족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요. 이들이 이 취지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우리 민족 미술의 어떤 미학적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처음 이제 자료를 그 슬라이드를 받아서 확인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민족 미술에 대한 20대 청년 작가들이 고민한 작품들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기획과 함께 세미나가 종종 같이 열렸는데요. 보시면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미술평론가 라온식 선생이 개막식 첫날의 연사로 참여하셨고요. 또 20일 날 최열 선생이, 그리고 20일 날 또 김영동 선생이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두 분은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걸 앞두고 경찰이 들어와서 작품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시 광경을 보시겠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제가 입구에서부터 배치를 좀 했는데요. 흥미롭게 이렇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책자가 3,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시대정신 책이 당시에 매우 청년 작가들에게 중요한 필독서처럼 기획됐던 책이기도 하고 또 전시이기도 합니다. 전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는 작품들을 보면 이제 전통적인 이미지를 많이 활용해서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표현주의적인 작품들이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박불동 작가 같은 경우 이제 사진 포토몽타주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롱의 작가들은 이야기 그림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은 이제 노동과 관련된, 노동자들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그리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전통 문양에서 비롯된 이제 그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 탈춤이나 이런 그런 형식을 걸개 그림형, 그러니까 형식도 새로운 파격을 좀 만들어내는데 걸개 그림형 작업이죠. 본격적인 걸개 그림은 87년 이후에 대중 집회 현장에 쓰지만 이때 이제 두롱이 보여줬던 그 걸개 그림형 형식을 받아들인 작품들이 이게 전시장 안에 보시면은 그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두롱이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미술동인 두롱이. 예. 당신 전시장 안에서 담배도 피울 수가 있었네요. 네. 이게 차분하게 개막하던 날의 사진이라서 개막식 장면이 아주 조용하게 작가들이 많이 와서 이제 보고는 있지만 전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 이미지를 준 손기한 작가의 미술동인 실천에 손기한 작가가 제공해 주셨는데 그 왼쪽에 푸른 작품이 이제 탈취당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전시가 잘 진행이 됐고요. 이건 그 작품을 걸기 전 사진입니다. 이 성효숙 작가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동인 두롱의 두롱의 작품이 있고요. 저희가 연구진이 원래 세미나가 목적이 아니고 연구를 하면서 중간중간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여서 그 탈취 작품 중에 일부입니다. 아까 보셨던 작품들 일부가 이게 지금 탈취된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그 탄압과 대체기까지의 과정은 이제 박영수 선생께서 촬영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경찰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걸 관계자들이 전시장 안에서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작품을 이제 벽에서 뜯어내고 작품을 이제 그 경찰이 가져갈 작품들을 지금 선별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봉고차가 그 작품을 싣고 이제 경찰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김병호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와서 사건의 전말을 정황을 좀 듣고 있는 분인데 제가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이분이 그 김주열 열사의 유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민한당 당시 의원인데 와서 지금 사건 개요를 들으시고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이게 지금 작품들이 지금 내려져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완전히 훼손된 작업들과 경찰에 지금 압수되어 있는 작품의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은홍 작가로 저는 얼굴로 봐서는 보이는데 지금 탈취해간 후에 기자에게 지금 사건 정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 보면 사정위에서 힘전 전시가 지금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걸 안내판이 지금 포스터 위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후에 평론가들과 작가들이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가운데 지금 안경을 쓰고 앉아 있는 분이 오늘 오신 라운식 선생이고요. 맨 왼쪽에 저 뒤쪽에 서 있는 분이 지금 미술평론가 최열 선생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그리고 민중문화운동연합 사무실로 가서 대책위를 꾸리고 거기에 이런 그 벽보로 그 타임테이블을 쭉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1시 이후에 종로경찰서의 소속 경찰관들이 어떻게 와서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간별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김근태 의장에서 서 있는 맨 위쪽이 지금 질경의 이기현 작가, 이은홍 작가 그리고 여기 안경을 쓰고 있는 앉아 있는 중앙에 라운식 선생, 그 옆이 류연복 선생 이런 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술 운동씬에서 벌어졌지만 이제 문화운동 전체로 대책위를 꾸리고 농성을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선언문들이 만들어지고 대책위에서 이제 이런 글들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을 직접 들으려고 오셨지만 당시 미술평론가 나원식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술가는 시대의 양심입니다. 예술가가 오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서민 대중의 입장에서 분단 문제, 민생을 비판적으로 형성함은 예술가에 주어진 소명이자 권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미술운동은 세계 현대미술사조의 변화와 기회를 같이 하면서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토대로 민중미술로서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8 예술올림픽과 남북예술단 교류를 앞두고 경찰 당국은 청년 화가들의 의욕적인 전시회 20대 힘전에 출품된 30여 민족 미술 작품들을 강제 철거하고 전시회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몰상식한 미술 탄압을 장했습니다. 본인이 이와 같은 미술 탄압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이러한 경찰 당국의 몰지각한 행위가 여러 나라에 알려져서 한국의 위신을 추락시키며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미술계 사건이 아니라 언론으로 굉장히 많이 기사화되면서 이제 미술 담론, 미술 운동에 대한 거대 조직화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 8월에 민족미술 대토론회가 1박 2일에 걸쳐서 한 2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대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상황을 진단하는 다양한 기사들이 이렇게 기억이 됐고요. 그리고 20대 힘전은 사실 그 기획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30대, 40대, 그러니까 세대를 평가, 성찰하는 전시를 기획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시는 이제 85년 10월에 민족미술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그 이듬해 인사동의 그림마당 민이 개관되면서 그림마당 민에서 이런 전시,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30대의 기수전, 또 40대, 그러니까 20대 힘전은 그렇게 끝났지만 민미업에 가서 그림마당 민에서 이런 전시 형태로 다시 시작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85년 이후에 이제 한 30여 년이 좀 넘게 지났는데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미술 탄압 또는 블랙리스트 이런 사건들은 여전히 현재형과 또 맞물려서 마치 이렇게 평행순환하듯이 돌아오는 걸 참 흥미롭게 저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미술이 이런 기초 사료들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역사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들을 토대로 해서 역사화 작업이 이번 이런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우리 80년대 팀이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한 것은 80년대 예술이 뭐 동양화든 뭐 그냥 서양화든 어떤 예술이든 간에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80년대의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시대를 이제 반영한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이제 반영하는 현실 반영의 이야기 예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주의 또한 어떤 내용을 가진 어떤 그런 것이고 그게 민중미술의 한 파트에서 맨 처음에 이게 출발한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거는 김진숙 오늘 선생님 모신 김인숙, 김인순 그리고 윤성남이 참여한 10월 모임이 반에서 하나로전 그로부터 출발한 여성과 현실전 그런 것들이 여성주의 미술이 이제 최초로 이제 나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민미업의 한 단체 민미업의 한 분과에서 나온 어떤 여성미술연구회와 또 그 안에 또 공동 창작 그룹인 어떤 둥지 이런 걸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여성주의와 많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던 왜냐하면 여성주의 자체가 여성 미술계 자체 내에서만 어떤 발언한 어떤 그 전시가 아니라 언제나 여성계라든가 전체 문화운동 차원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술계 자체보다는 어떤 그런 플러스 그들이 같이 결합했던 어떤 그런 단체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의 어떤 사건 상황 그런 거에 민감하게 이제 반영을 했다고 볼 때 그 당시 때 중요한 여성 운동 단체로 여성 평우회라든가 그리고 당시에
또 80년대에 국내 여성학과가 이제 이화에 대해서 출발했다는 어떤 그런 담론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언제나 역시 또 이제 이학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문학이 좀 많이 앞서갔는데 7, 80년대 진보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 관계들, 또 그런 책자들이 이제 그 대학가 앞에 어떤 그런 많이 이렇게 있었고, 그때 그 책들의 정말 그 시각 이미지의 안팎을 많이 이렇게 채워줬던 것들이 이제 민중 미술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서는 이제 여성주의 미술과 특히 관계돼서 주요 전시 공간으로서 이제 그린 마당빈의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94년까지는 있었었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때 워낙 그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어떤 그 사건 자체가 작품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순 선생님의 그 그린힐 화재에서 22명의 딸들이 죽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뭔가 그 더 노동을 이제 더 착취하기 위해서 이제 밖에 문을 이제 잠가놓고 있는 바람에 이제 불이 나서 이제 다 죽었다는 이제 그런 신문 기사라든가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여성주의 작품들에는 이런 그 약간 그 르포르타르주식으로 이렇게 그런 그 내용을 담는 어떤 이야기적인 어떤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와 관련된 좀 80년대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제가 세 가지만 그냥 뽑아와봤습니다. 아까 전에 김종인 선생님이 이제 그 미술계의 그 내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가장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그 20대 힘전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주의에서는 좀 더 커다란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이제 좀 보자면은, 왜냐하면 80년대 그 여성주의 그 미술은 그 변혁의 주체로서 여성 노동자하고 여성 농민을 이제 호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도시 여성 노동자의 상황을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이제 85년도에 있었던 25세가 여성의 정년이다, 이런 식의 어떤 엉터리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 집단적인 이제 여성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농민과 관련된 어떤 사건으로서는 이제 86년에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특히 이제 미술동인 두렁에서 특히 여성 작가들의 현장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이때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마지막으로 86년도에 있었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보통 이제 그 당시 때 그 변혁의 주체가 민족이냐 계급이냐 하는 굉장히 그 첨예한 어떤 그런 토론의 장과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에 성의 문제를 이제 추가했던 어떤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성 노동자, 농민, 그리고 이제 성의 문제, 이거를 이제 좀,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80년대를 넘어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0년대 하면 굉장히 사실 얼마 안 되는 그 몇십 년 안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인데, 그때 이제 여성의 노동 조건을 갖다가 그 압축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전화 교환원이었는데 22살의 이경숙 이라는 어떤 여자가, 근데 이제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걸 이제 피해 보상액을 이제 청구하는 어떤 소송이 이제 제기됐을 때, 그때 판결문이 이제 25세 이후로는 가정주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일당 4,000원으로 이제 계산한다는 어떤 그런 판결이 나와서 엄청나게 이제 그 여성계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물론 여기엔 그 남성 진보적인 어떤 변호사라든가 조용래 변호사라든가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활동을 했었고, 18년도에
다시 이제 그 여성사에 관련된 어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때 그 자료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사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을 받아왔는데 이 당시 때 이 밑에 그 팜플렛이라든가 어쨌든 신문 형태라든가 하여튼 그런 형태의 그 전단지에는 이렇게 그 아래 이렇게 만화 형태 같은 걸로 무슨 현모양처론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어떤 가부장제와 그 독재 그 권력과 이렇게 연합된 어떤 그런 지배적인 어떤 언어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민중미술의 저기 1편에서 나왔던 그 여성미술연구회에 또 이렇게 집단 창작 어떤 그 둥지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나온 어떤 걸개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 당시에 그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면에 놓고 하면서 동시에 또 그 당시에 그 아까 그 화재 사건을 표현한 어떤 그 작품처럼 또 그때 실제로 있었던 어떤 그 노조 탄압이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그 제목을 딱 그 신문 기사의 어떤 내용처럼 이렇게 담고 그때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장면들을 다 이렇게 넣고서 전면화시키는 작품을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권인숙 관련 그림은 아니었는데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파출소에서 일어난 어떤 그 공권력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여성의 성적 권리의 어떤 그 유린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했고 이 당시 때도 굉장히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던 어떤 사건들인데 이게 여성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당한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고죄로 이제 상대방이 언제나 그걸 걸기 때문에 언제나 그 공판이 이제 길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여성주의 그 작가들은 그 공판에 이제 일일이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조그만 그 화면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담아서 이 자체에서 하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미투의 어떤 정말 그 선진적인 어떤 그 형태이기도 한데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건은 그 권인숙 그 이후에 이제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페미니스트로 다시 거듭난 그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대학생이었던 권인숙 양 사건 해가지고 권양 사건 해가지고 나왔던 어떤 그 당시 때 그 성에 대한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지배적인 어떤 그 권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했던 말이 성마저도 혁명의 도구로 이제 활용한다 하는 어떤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이제 감추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 말을 쓴 거였지만 성과 그 혁명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꼭 그 민족과 계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 중요하고 사실은 근대와 여성의 관계를 생각할 때 굉장히 주체로 이제 간주되었던 어떤 민족이나 계급이라는 어떤 그것도 사실은 그냥 중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남성으로 많이 이렇게 간주된 예를 들면 근대적 주체 자체가 사실은 남성이라는 어떤 성이라는 거를 갖다가 사실은 이후 굉장히 많이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게끔 했던 이런 커다란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이거는 이제 그 소마미술관에서 통째로 그린마당 미인의 그때 그 여성과 현실전을 갖다 통째로 다시 재현한 얼마 전에 했던 전시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 때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일종의 대항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린마당 민에서 그 여성과 현실전이 많이 열렸고 그때 그 거기서 이제 그 실장이라
뭐 큐레이터급으로 일하시던 뭐 그런 뭐 민예술 평론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여성주의 미술을 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제도적 공간에서 이렇게 잘 정리된 상태로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던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주의뿐만 아니라 그 민중미술도 사실은 이제 서사적 예술이다. 그때 80년대에는 이제 서구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이제 거대 담론들의 종말이니 역사의 종언이니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어떤 그런 나라에서는 그 얘기거리가 많고 또 이렇게 투쟁을 하다 보면 계속 사건에 꼬리를 물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까 저기 힘좋은 사태 나왔듯이 계속 꼬리를 무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민중미술과 여성주의는 현실을 반영 또는 표상 재현하는 그 예술이고 아까 뭐 전에 이건 서사를 억압했다기보다는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토톨로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현실을 가로지고 미술이 무엇인가 뭐 작가는 무엇인가 하는 그 논리를 그냥 끝까지 이제 파고들었던 어떤 그 모더니즘과는 다르게 그 좀 바깥으로 이제 그 자기의 그 관심을 해가지고 이제 갔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예술적으로 그게 승화가 됐느냐, 자체 너희들의 언어는 무엇이냐, 새로움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거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예술이다 보니까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사회의 진보를 추동하는 어떤 이야기의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여성주의는 좀 80년대 그 대표적인 그 화가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는 어떤 신학철 작가의 그림과 비교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변증법적 나선의 그 순환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어떤 진보주의적 어떤 그 비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여성의 어떤 순환적이고 좀 자연적인 어떤 관점을 보여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그 87년도에 그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그 대중적인 어떤 국면을 겪고 나서 현장에 많이 참여한 그 여성 작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뭔가 그 예술적 언어의 그 다양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꼭 그 페미니즘이라 당시에는 여성주의였죠. 여성주의의 어떤 그런 흐름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성과 여성 욕망이라는 어떤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 여성주의에 조응할 수 있는 어떤 각계 전투에서 굉장히 훌륭한 어떤 작업을 하셨던 이제 이불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90년대 되면은 같이 이제 뭐 파치들의 행진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그 자매를 발휘해 가지고 이제 그 여성주의를 그 다음 단계로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의 단계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국내 유입입니다. 1989년 11월에 발생한 그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사건은 1980년대 한국의 사회변혁 운동에 그 참여한 여러 정파들 사이에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혹은 그 대안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던 핵심적인 한 계기였습니다. 물론 뭐 NL 주석파 같은 정파는 마르크스주의 학습에 그렇게 관심은 없었지만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상대편 정파와의 논쟁에 오히려 더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이 베를린 장벽 사건은 1985년부터 진행된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또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로 비롯된 세계 정치 경제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1987년 6월 항쟁의 기운이 완전한 그 정치 민주화의 체계로 안착되지 못하는
그 어정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그 사회주의 이념의 태조 그리고 냉전의 종식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식사회는 욕망, 차이, 해체 등의 가치를 내세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서구의 사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급변한 동시대 움직임을 조망할 그 틀을 필요로 했기에 특히 후기 자본주의의 삶이 생성하기 시작한 다양한 조건들에 그 대적할 전략적 사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또 하나의 포스트 담론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한 담론적 실천은 1980년대 후반에 집중되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1987년부터 88년 사이에 모더니즘 진영과 민중미술 진영이 서로 벌인 여러 논쟁을 통해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지난 몇 차례 공개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는 다룬 바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을 주창하는 서구 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예술 전문지의 기획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선미술은 1987년 겨우로부터 88년 겨우로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미국의 건축사가 찰스 쟁스의 텍스트를 번역한 글을 썼습니다. 번역의 원본은 1986년에 출간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건축에서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언어 연구를 이미 진행하였고 명성을 다해가던 쟁크스의 이 글은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의 기원, 배경, 모더니즘과의 관계, 그것의 현재적인 맥락, 관련하는 당대 예술적 실천 등을 소개함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중적 이해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술계는 1987년 12월부터 콜롬비아대 비교문학 교수였던 안드레아스 휴이젠의 논문 Mapping the Postmodern을 번역 소개합니다. 미술평론가 서성록이 번역한 이 글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감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 초기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후기 구조주의까지의 이론적 궤도를 다루었습니다. 1989년에는 월간 미술, 미술 세계, 가나 아트 등에서 프레드릭 제임슨, 테리 이글턴, 존 라이크만의 논문을 번역하여 실게 됩니다. 프레드릭 제임스는 그해 10월에 서울대에서 또 강연을 하게 되는데 문화과학사에서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포스트 모더니즘론을 번역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서구 이론가들의 이런 그 국내 텍스트의 유입과 그로 인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의 확산은 국내 연구자들에게서도 학술적인 반응을 생산하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글 중에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신 송미수 선생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한국 미술, 한국 문화 속의 미국 문화가 있습니다. 1989년 예술가 비평에 발표한 글에서 송미숙은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대두되었고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계기로 우리 화단에 수입되었는가, 그렇다면 한국적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의 시작을 80년대 후반으로 보고 이는 80년대 초부터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던 젊은 세대들에 의해 전개되어 온 반모더니즘 운동을 함축하는 그런 적절한 비평적 대안으로 생각되었다고 진단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수용 태도에서 그것의 근원에 대한 정리, 즉 한국적 모더니즘의 역사적인 비평적인 정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해 1989년에는 영문학, 철학, 미학을 전공한 여러 학자들의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이미 1985년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압 하산의 문화 및 문학 이론을 번역하시면서 국내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의 공간을 생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영문학자 정정호는 외국 문학 1989년 겨울호에 영미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의 전개를 발표합니다.
철학자 이광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미셸 푸코를 CR의 소리 제106호에 기고합니다. 그리고 미학을 전공하고 서울미술관에 재직 중이던 심광현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형식주의 인식론적 지평과 올바른 예술 방법의 단초를 발표합니다. 그 밖에도 영문학자 김성곤과 김욱동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과 성격을 논하는 글을 썼습니다. 특히 김성곤은 한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마치 아무런 가치도 없는 모더니즘의 아류인 것처럼 간단히 매도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강하게 표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야말로 오히려 오늘의 한국적 상황에 걸맞은 문해사조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옥동 선생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범주화와 유형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현상과 인식에도 실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분명 정치적인 억압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였습니다.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은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상징적인 사건과 더불어 또 다른 관점의 탐색과 성찰의 논의가 필요함을 일러주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양분된 논쟁의 틈 사이에서 비판적인 이해와 수용 혹은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1980년대 후반 지성적인 논의의 중심 주제로 자리를 잡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본래 그 다원적인 속성에 말해주듯이 여전히 대응과 대항의 전략적 개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 이론의 국내 유입은 단순히 모더니즘 이해의 새로운 차원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으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현실 특유의 다층적인 현상과 실천과의 접목이라는 좀 더 성숙된 주체적인 연구의식 고양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